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세준이라고 합니다. 항공산업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박람회에 참여하셨을 텐데요. 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히 면접 준비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현재는 대학교에서 취업 지도를 하고 있어요.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항공사 출신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사팀에서 채용 담당 등 여러 가지 직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항공사는 정말 멋진 직장인 것 같아요. 저도 항공사에 있으면서 자부심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들과 즐겁게 직장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아서 안목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항공산업이 항공사만 있는 건 아니죠. 관련된 뭐 협력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좀 폭넓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 약간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그동안 있었죠. 원래 신입사원들을 제일 많이 뽑는 것 중에 하나가 항공산업이었거든요. 뭐 승무원도 뽑고 기장도 뽑고 일반직도 뽑고 뭐 정비직도 뽑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까지도 채용에 대한 뉴스가 잘 나오질 않았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여행이 다시 시작되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항공산업도 다시 기지개를 펼 겁니다. 그러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양한 직종들을 많이 뽑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래도 2년간 채용이 없었다는 것은 자연 감소되는 인력 플러스 그동안 채용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인원들까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면접 내용이 있어요. 항공사이기 이전에.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인 면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유는 요즘 면접이 거의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이든지 아니면 뭐 제조업이든지 서비스업이든지 직무 전문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면접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싹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뭐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면접 방식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면접을 가실 겁니다. 그 전에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죠.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류나 필기를 통과하면 면접을 갑니다. 면접은 최종 합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대1. 그러니까 경쟁자 한 명만 우리가 이겨내면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절차죠. 그래서 면접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죠.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접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이 어떤 걸 고민을 해서 사람을 뽑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채용 실패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취업에 실패하죠. 기업들은 채용에 실패합니다. 그게 뭐냐면 합격할 만한 사람이 탈락하고 탈락할 만한 사람이 합격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다 면접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밑에 있는 세 가지예요. 합격을 시켰는데 입사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아마 면접에 가서 어딜 가든지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든 어딜 가든지 제주항공이든 면접만 잡히면 뼈를 묻겠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뽑습니다. 근데 입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시아나항공에 있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죠. 그래서 처음으로 정규직 공채를 시작한 날이 있어요. 하자. 그동안은 대한항공에서 경력
가지신 분들이 이제 합류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드디어 신입을 뽑을 때가 왔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지원서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와, 우리 회사에 대한 인지도가 이렇게 높아졌나 보다 해서 면접도 바글바글.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반이 안 왔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분들이 우리 회사만 쓴 게 아니에요. 대한항공도 쓴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대한항공 처우 조건이 훨씬 더 좋고 노선도 많고 인지도도 높고 그러니까 두 군데 동시 합격한 사람들은 아시아나보다는 대한항공을 선택했었겠죠. 지금은 뭐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이런 게 채용 실패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랐어요. 아, 우리 쪽에 지원했다고 무조건 우리 회사에 오려고 지원한 건 아니구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확실히 지원 동기를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물어봐야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입사를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타격을 받습니다. 채용 절차를 한번 보세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다시 뽑아야 돼. 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번에 입사할 인력이 필요했던 부서들은 타격을 받는 거죠. 당장 사람이 필요한데 입사를 안 했어요. 자, 이런 일들은 늘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보통 30%. 그러니까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이런 채용 실패를 얼마나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입사는 했는데 금방 사직해요. 특히 항공사는 서비스 직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힘들게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승무원의 경우 비행이 생각보다 체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적응할 때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게 적응이 잘 안 되고 또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팀워크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자꾸 그만둡니다. 근데 승무원 같은 경우는 교육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전문적인 서비스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만두면 타격이 심한데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금방 사직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문기사가 어땠냐면 1년 이내, 뭐 이랬는데 요즘 뭐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금방 사직할 사람을 면접에서 걸러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래 다니기는 해. 성과가 안 나. 자, 어쨌든 이 5가지를 채용 실패라고 하는데 이걸 면접관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당신이 합격시켰는데 입사를 하지 않거나 금방 사직했어. 그럼 당신한테 불이익을 주겠어.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불이익이 생기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일까지 있냐면 요즘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 취준생들이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합니다. 정말로 예전보다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동시 합격자들도 예전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안 되겠다. 자꾸 이런 실패를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면접관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접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라는 게 뭐냐? 면접이 보통 시간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면접관을 하고 있는데 1인당 1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나 저 사람 좀 더 평가해보고 싶은데 끝났대요. 그 사람은 나가요.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 잘생겼다. 뭐, 저 사람 똑똑해 보인다. 뭐 이런 정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에 입사할까? 입사해서 잘할까? 오래 다닐까? 이 정도의 고차원적인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측을 우리가 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발생되는 오류가 저기 있는데 특히 저기 중심에 첫인상 효과라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사는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메이킹. 그래서 항공사 면접이야말로 첫인상, 첫 이미지, 호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가끔 꾸며진 것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밝지 않은데 면접에서만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련받아서. 근데 짧은 시간에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항상 밝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인상 효과는 그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오류죠. 그래서 뭐 이미지 메이킹 수업도 많이 듣고 뭐 사진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저런 첫인상 효과, 저런 오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오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즘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측 잘 하시나요?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 오늘 이 강의 영상 녹화 끝나고 저 오늘 뭐 할 것 같아요? 뭐 뻔하죠. 밥 먹으러 가든지. 요 정도는 예측하기가 쉽죠. 근데 입사할 것인가, 오래 다닐 것인가, 성과를 낼 것인가, 고성과가 될 것인가,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잘 예측하는 방법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1 다음에 무슨 숫자 쓸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죠? 근데 두 번째 퀴즈 내드릴게요. 1, 3, 5, 7, 9 다음에 무슨 숫자 쓸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하시죠? 왜 예측이 가능하죠? 데이터가 많아서. 예측을 잘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근데 요즘 면접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019년 7월 17일부터 국가에서 채용 절차법을 만들고 이날 개정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강화를 시켰어요. 이거는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들이면 그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이 절차법을 따라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다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지원서에 쓰게 해서도 안 되고요. 나이도 물어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지원서에 생년월일 중에 생년도 다 사라져 있습니다.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많은 스펙이나 이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어요. 데이터로 써야 되니까. 뭐 키도 요구했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죠? 어떻게 예측을 하지? 게다가 면접관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면접관들 중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왜 그러냐면 면접은 1년에 예전에 뭐 승무원들을 많이 뽑을 때는 2개월에 한 번씩 뽑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년에 2번 정도 뽑고. 근데 그분들이 다 현업에 계시다가 면접을 본다 그러면 면접관 들어가서 그때 한 일주일 정도 면접을 보고 다시 현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또 면접관을 하고 느낌, 감 다 없습니다.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10년에서 20년 동안 매일 그것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도자기 전문가. 눈 뜨자마자 도자기를 구워. 이걸 20년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든 매일 하루 종일 면접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항상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지? 이게 항상 난감하고. 세 번째, 지원자의 답변을 어떻게 또 평가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답변한 걸 A를 줄지 B를 줄지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면접 시간도 너무 짧아. 게다가 여러분들 항공사 같은 곳은 호텔리어나 이런 것처럼 서비스 내성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내성이 강한지 면접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전에는 압박을 좀 심하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야. 롤플레이. 그래서 면접관 중에 한 명이 혹은 뭐 배우를 데려다가 약간 까다로운 고객님을 맞은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이런 걸 봤는데 요즘 이런 거 불가능. 못하게 됐어요. 갑질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기업의 면접관을 가보면 1시간 전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내용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시켜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마라.
스마트폰 보지 마라. 내가 답변하는데 왜 당신은 질문하고 스마트폰을 보냐. 면접관들은 스마트폰 다 뺏어갑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죠. 자, 이런 것처럼 기업의 면접관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질문을 함부로 던질 수도 없고 또 데이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어떻게 했냐면 입장을 바꿨습니다. 안 되겠다. 면접관들을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효과적인 질문을 통해 사전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스펙을 많이 쓰게 해가지고 딱 보고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하면 판단하는데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면접에 달렸어요. 면접장에 면접관 역량에 달렸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을 교육을 시켜서 당신들은 말을 조금 하고 지원자들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효과적인 질문이 뭐냐면 제가 이제 면접관 교육을 가면 면접관의 사명과 가치를 이해시킵니다. 당신들 말이야. 당신들 손에 우리 회사 이미지까지 달려있고 요즘 질문 잘못 던졌다가 불매운동 벌어지고 이런 거 잘하시죠? 조심해라. 요즘은 또 무슨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면접자들이 면접을 보고 다 올립니다. 요즘 사이트 많잖아요. 인크루드도 있고 자플래닛도 있고 이런 데다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올리면 젊은 세대들이 그 회사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면접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졌죠.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를 시킵니다. 닫힌 질문은 뭐냐면 되게 안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yes나 no로만 답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있죠? 열심히 살아오셨죠?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하겠어요? 네라고 하지. 아니면 열심히 하실 거죠? 그동안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이게 무슨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열린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생각해서 많은 얘기를 꺼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거예요? 이런 게 열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접관들은 열린 질문 던지는 걸 계속 교육받고 있어요. 게다가 사전에 이제 철저한 준비를 하죠. 지원서를 미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컨디션 관리도 해요. 피곤하지 않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그걸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까지 시키고 이미지 메이킹까지 시킵니다. 왜 그러냐?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성이 면접관을 보고 판단을 해요. 저분들이 우리 상사가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안 가. 요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면접관들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은 면접장에 가서 떨고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충분히 긴장 완화시켜드리고 면접을 시작을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항공사에서는 이따가 제가 중요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항공사 직원은 이게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순발력이 있어요. 순발력, 재치, 상황 대처 능력, 즉 당황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여유 있게 받아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를 들어서 승무원이다. 그럼 1차 면접이 쭉 5명에서 8명 쭉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서서 하는 거 잘 하시죠? 그때 질문을 이런 걸 던졌어요. 갑자기 요즘 국제정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승무원에게. 승무원이 국제정세를 잘 알아야 되나? 이렇게 고객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비행하다가 승무원 나랑 국제정세에 대해서 토론 좀 해보지. 이번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 얘기하나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황하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런 질문 못 던집니다. 왜냐? 젊은 세대들이 올려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던졌다. 이런 거 던지지 말아주세요. 인권위원회 이런 것도 올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자들이 이걸 봅니다. 이 기자들이 언론에 실어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SNS를 통해서 와 이런 질문을 했대. 와 이거 요즘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장할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후속 질문들을 잘 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작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은
서비스와 관련돼서 뭐 소중한 경험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나왔어. 그러면 후속 질문들이 들어가는데 예전에 그 압박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겁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추가로 더 많은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질문들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혹시 서비스 현장에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네, 저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그때 뭐 어떤 고객님한테 했는데 칭찬 레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칭찬 레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후속 질문 들어오죠. 그 칭찬 레터는 어떤 종이에 쓰여져 있었나요? 뭐 온라인으로 왔나요? 문자로 왔나요? 검증하는 거예요. 진짜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기록도 시키죠. 나가면 잊혀집니다. 근데 요즘 적극적인 기록 저거를 인공지능들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면접이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 이후에 인공지능 면접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만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화상 면접을 하거나 인공지능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이 너무나 성능이 뛰어나졌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걸 자연어로 인식해서 텍스트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휘 분석을 하고요. 말할 때 여러분들 표정 68군데에 점을 찍어서 심리 상태, 저건 거짓말이다 이런 것까지 다 찾아냅니다. 지금 뭐 이런 세상까지 왔어요. 분명히 항공사에서 항공업계에서도 특히 인공지능 면접관을 제일 먼저 도입한 곳이 아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면접까지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 트렌드의 변화를 볼게요. 일단 자유롭게 맡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를 시켰어요. 구조화는 뭐냐면 면접 질문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항공사, 공공기관 다 구조화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가서 면접을 자기 스스로 던지고 싶은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미리 면접 질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면 뭐 하냐면 여기 질문 있네요. 이걸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거겠죠.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후속 질문들도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NCS인데 공공기관에 입사하시려면 NCS 기반. 그리고 옆에 BEI라고 돼 있는데 저 BEI는 뭐냐면 좀 더 과학화되고 세련화된 구조화된 면접이에요. 오늘 이거는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AI를 많이 적용을 할 거예요. AI는 AI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스트레스를 줄 겁니다. 그래서 표정 변화들을 다 볼 거예요. AI 면접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쉬운 질문을 합니다. 그때 네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업을 게임이죠. 당혹시켜. 사면타 당혹을 시킵니다. 이게 AI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표정 변화, 진상 고객이나 뭐 이런 분이 왔을 때 저분은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하겠구나. AI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무슨 뭐 심장 박동까지 이 사람 좀 어려운 거 했더니 막 박동이 뛰고 막 흥분하겠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AI 면접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마련을 해뒀어요. 두세 번은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AI 면접이 이제 서류 전형까지 없을 것 같아요. 다 만나볼 수가 있어. 여러분 서비스 업종은요 정말 다 만나봐야 되거든요. 정말 뭔가 좀 특별한 능력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서류로 알아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AI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다 만날 수 있게 했어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번에 기업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AI의 위력을 맛봤어요. 앞으로도 하자. 코로나 없어져도 하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항공사, 특히 사기업들 어떻게 면접을 진행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업은 면접을 지금 역량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이제 스펙이 아니라 역량 중심이에요. 항공사에 필요한 역량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역량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면접을 준비하겠죠. 자료에 보면 밑에 개인 역량 이렇게 돼 있죠. 개인 역량을 보면 저 두 번째 줄을 한번 봐주세요. 높은 성과를 창출한 고성과자로부터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 특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지식, 기술, 태도, 가치, 상호작용에 의해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동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윗줄 고성과자로부터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 특성은 사기업들이 적용하는 역량 기준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지식, 기술, 태도 저렇게 되어 있는 건 공공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 이런 곳에서 제시하는 역량 기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항공사, 사기업의 항공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을 봐야 되겠죠. 공공기관은 제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높은 성과를 창출한 사람들을 고성과자라고 합니다. 고성과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떠올려 보세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성과자가 누구죠? 항상 1등하는 친구.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 고성과자가 누구죠? 장학금 받는 사람, 성적이 제일 좋아서 그 사람들이 고성과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 어떤 행동 특성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교 1등 하는 녀석, 저 녀석은 맨날 어떻게 전교 1등을 하지? 관찰해볼까? 그러면 새벽 5시에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30분간 맨손 체조를 해. 그리고 밥을 먹어. 그리고 예습을 해. 그리고 1시간 일찍 학교를 가.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항상 복습을 해. 화장실도 잘 안 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면 바로 밥을 먹어. 그리고 EBS를 봐. 그리고 또 복습을 해. 그리고 항상 11시에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기업에도 고성과자들 있어요. 인사팀에도 고성과자가 있고 승무원 중에서도 고성과자가 있고요. 정비직 중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공통적인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업은 역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봤더니 항공사 어느 직무에서도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 재치, 순발력, 책임감, 팀워크, 충성심, 자부심이 대단해. 봤더니 좋아. 우리 신입사원 뽑을 때 이런 사람들을 뽑자. 그리고 특히 항공사 하면 승무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박람회도 승무원 때문에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승무원의 특성들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환경도 잘 극복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기업에서 투자하는 만큼 장기 근속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좋아. 고성과자를 보니까 저런 역량이 있어. 좋아. 면접에서 우리 저런 역량들을 평가를 해보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미리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 그럼 난이도 A. 어려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해서 질문을 저렇게 4-5개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최악의 혹은 최고의 서비스를 이야기해 보세요.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쟁사 서비스의 뭐 이런 5가지, 뭐 3가지, 5가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접관들한테 그러는 거죠. 이 질문만 던져주세요. 그럼 면접관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질문을 하나씩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파악해야 되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역량을 파악해야 되죠? 그러면 역량은 어디서 파악합니까? 요즘은 다행히도 회사에서 홈페이지에 채용 페이지에 가보면 직무별 역량을 다 써놨습니다. 볼까요? 아시아나항공 여기 있죠? 중간에 필요 역량 있죠? 업무 내용까지. 자, 운항직부터 시작을 해서 캐빈 서비스직, 정비직, 영업직, 뭐 일반 서비스직, 일반 지원직, 뭐 공항 서비스직 이렇게 다 해서
필요 역량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접을 갈 때, 이 역량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겠구나. 그래서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내셔야 되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만들었는데 힘들겠죠? 요즘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관련된 여러 사이트에 가보시면 구조화된 질문들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거 수집하셔가지고요. 답변 연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질문들 중에 특히 요즘 중요해진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에요. 항공사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원을 해. 그렇지만 우리 회사를 특히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왜 지원했어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런 게 바로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구조화된 질문입니다. 특히 맨 밑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실래요? 당신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은 무엇이며 우리 회사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경쟁이 치열한 업종일수록 저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쉬워, 오히려 우리가. 이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 지원을 하고 나는 모르겠어. 저 사람이 우리가 합격을 시키면 우리 회사에 올지. 아쉬워. 그래서 저 질문은 완전히 항공사가 지금 의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갑의 입장에서 약간 건방지게 우리 왜 지원했는데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거예요. 저한테 청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이상형이에요? 당신의 이상형이 뭔데요? 그 이상형이 저예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밑에서 두 번째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그게 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저 제주항공인가 이런 것들을 잘 설득을 시켜야 돼요. 요즘은 마음에 안 들어서 탈락시키는 것보다 안 올까봐 두려워서 탈락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심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물론 다른 업종도 인성이 중요하긴 한데 항공사는 더욱더 중요하죠. 특히 인성 중에 성격도 중요하지만 성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 성격은 주로 이런 거 좀 차분하고 순발력 있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향은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 고객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공격적이지 않다, 충동적이지 않다 이런 걸 보여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여드려요? 이런 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 두 번째 질문 보세요.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런 고객님을 만난 이후 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됐고 이런 식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단점 이런 걸 통해서 솔직함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인성을 묻는 효과적인 질문들입니다. 다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척도를 설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A를 줄까 B를 줄까 그 기준도 이렇게 명확하게 구조화가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조직 적응 및 협동심, 대인관계 및 인성, 항공사의 아주 중요한 역량들을 이렇게 뽑아서 적극성, 업무 역량, 회사에 대한 관심, 충성도, 근무 의욕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7단계로. 그래서 나중에 모의 면접 하실 거 아니에요? 모의 면접 하시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걸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7점이 나와야 돼요. 그때까지 반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요걸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분량 예시 예상되는 문제점 나와 있죠. 보세요. 말할 때, 걸음걸이, 앉은 자세, 일반적 버릇, 퇴장시까지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면접관 가보면 이 직무는 항공사 직무 중에 굉장히 좀 안정적이어야 돼. 무슨 지원팀 있죠. 차분해야 돼. 또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곳은 고객님이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응대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 방 안에 계시다 그러면 노크부터. 근데 노크를 막 이렇게 세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급하게. 저 사람 성격 급하다. 안 맞다. 이게 첫인상. 첫인상부터 안 좋은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사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면접에 와서 많이 이렇게 하죠. 항공사 직원들은 입사하면 모든 직무에 계신 분들이 기본 인사훈련을 받습니다. 이거 미리 보여주셔야 돼요. 항공사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말을 하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톤이 높아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항공사는 안 맞아. 안녕하십니까? 톤이 높아요. 그리고 말을 절대로 빨리 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빠르게 말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상되는 문제점. 성급하고 생각의 폭이 좁다. 탈락됩니다. 그리고 항상 정성을 다한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녕하세요 하나에도 정성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 보이나요? 그래서 일단 안녕하십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을 다해서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것도 부드러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고. 이거를 교육 시작 후 계속해서 10분, 20분 이걸 반복합니다. 이게 습관화되도록. 그래서 이런 인사성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자에 앉기 전에 그냥 덥석 앉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 이렇게 하고 앉으세요 그러면 그때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앉아서 혹은 승무원 같은 경우는 서서 답변하는데 말 속도가 100자에 20초. 목숨 걸고 이 속도를 지키셔야 돼요. 항공사는 상대방한테 차분해야 돼요. 특히 승무원들, 비행기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때일수록 차분하게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차분하게 이래야 돼요. 표정도 이렇게 온화하게. 예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던 거 기억나세요? 2011년. 전 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뉴스 앵커들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놀라지 않게. 항공사 직원들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천천히. 그러니까 그 항공사는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을 빨리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톤이 너무 낮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100자에 20초 속도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입니다.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자에 한 15초 나올 거예요. 그럼 탈락해요. 문장 사이를 확실하게 떼야 됩니다. 저는 지금 3문장 얘기하는데 문장 다 붙였죠.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입니다.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입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장이 끝날 때마다 이게 바로 안정성이고 신뢰도예요. 그런 것까지 체크하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야 되거든. 비행기 생각보다 무서워요. 여러분들 왜 비행기의 광고에 안전을 얘기를 하지 않는 줄 아세요? 당연히 안전해야지. 근데 안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 정도로 신경을 쓰는 것이 항공사입니다. 근데 걸음걸이도 막 불안정하고 빨리 혼자 막 뛰어다니고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도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면서 문도 조심스럽게 닫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노크도 신중하게 이렇게 하고 다 그런 태도가 항공사 면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자 지원 동기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 승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일반 직무도 있는데 설문조사 요원 2년 활동을 해서 하루에 10개의 단체를 방문했고 8시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의 설렘. 키포인트. 항공사 직원들은 매일 새로운 사람들 만납니다. 특히 공항 아니면 승무원. 다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괴로워서는 안 되겠죠. 저런 사례 아주 좋습니다. 학교 홍보대사로 2년 활동해서 하루에 3개 이상. 학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좋았다. 저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학원에서 학생들과 잘 지냈어요. 이거보다는 학부모님과 잘 지냈어요. 이 사례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과의 뭐 항공사와의 특별한 인연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개선점 얘기하면 더 좋습니다. 아, 서비스 지금도 좋은데 이런 걸 해보면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좋은 점수를 얻어요.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 경험을 썼는데 언어 장벽 뛰어넘기 위해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메뉴의 맛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암기했대요. 짱이죠. 승무원들이나 서비스 업종에 있는 신 보면 얼굴 잘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기해. 제가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사이판 가셨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런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름돈을 돌려드릴 때 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객님의 두 손을 맞잡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게 바로 정성스러운 서비스죠. 저런 것도 있었고요. 대학생활 내내 봉사활동에 주력을 해서 뿌듯함을 느꼈다.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뿌듯함을 느꼈다. 여러분, 서비스는 희생이 아니에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가 좋아야 돼.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루 종일 써서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지만 이런 거 다 탈락합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뿌듯함을 느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기 노력했다. 배려심, 좋은 자세죠.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는 분들 명수와 방법까지 기재를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목소리 재능 기부 봉사활동에 소통! 또 중요한 건 나왔네요. 소통을 잘해야죠. 근데 항공사 승무원이나 일반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통의 자세는 뭐냐면 경청이에요. 가끔 나는 말을 잘한다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별로예요. 나는 잘 듣는다. 경청을 강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비행기에서도 승무원들이 우리한테 말을 많이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고 잘 귀를 기울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공항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이번에는 승무원들 자기소개에서 나온 그 지원 동기 사례인데요. 합격자들. 대한항공 승무원 볼 때마다 대한항공 승무원이 될 수 있다고 되뇌었대요. 그리고 어학연수 할 때 뭐 이력서 100군데 제출했지만 불합격을 했는데 지방의 한 호텔에서 근무해서 나중에 계약 연장 제안받았다. 뭐 대한항공 하늘의 호텔이다. 뭐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스포츠 동아리에서 여학생 총무, 꼼꼼한 거 엄마 같은 시심함. 저게 사실이면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딱 맞습니다. 세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한 거랬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황사바람 심할 때 그 상점 주인 아저씨가 아주머니가 들어오라고 해서 자기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게 배려구나.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배려심을 제일 잘 발휘할 직업이 뭐지? 그래서 뭐 승무원으로 확신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입사 후 포부 사례는 이것도 이제 승무원들입니다. 그 승무원 직무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걸 잘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기업 말씀드렸고 이제 공공기관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이런 곳이 있죠. NCS입니다. 내가 만약에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에서 면접을 오라고 그랬다. 1차 면접. 그 면접은 바로 BI 면접일 겁니다. 그럼 BI 면접이 뭐냐? 자, 우선 NCS는 그 면접 평가 항목을 이 10가지 중에 3, 4개 고릅니다. 자, 이번에 우리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조직의 대인관계 4가지를 면접에서 평가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접관이 되면 저한테 얘기해요. 김세준 면접관님은 의사소통 능력을 맡아주세요. 당연히 의사소통 관련 질문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BI 면접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헤이비어 이벤트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행동사건 면접이라고 그래요. 공공기관은 지금 이걸 보는데 이 BI에는 저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뭐냐면 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걸 내세운 이론이에요. 사람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심리를 알 수가 있어. 면접에서 갑자기 눈을 막 이렇게 돌려. 저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려고 뭐 찾는 거야. 갑자기 막 손을 많이 써. 저 사람도 뭔가 좀 숨기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거예요. 행동을 보면 안다. 그게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이고요. 또 하나, 행동주의 심리학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뭐냐? 사람들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 특성 때문에 요즘 플랫폼 업체, 빅데이터 업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SNS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곳에 여러분들의 행동 특성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줬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뭐 할지 압니다. 이 사람은 금요일마다 흑맥주를 마셔? 오후 3시, 4시쯤 맥주 땡길 때 광고 넣어주자.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행동을 반복을 안 해. 빅데이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이론 괜찮다 하면서 전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과거에 성과를 낸 사람은 미래에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낸 사람은 또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목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이 이런 거예요. 당신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해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성과를 냈구나. 확신이 들면 뽑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 이론에 의하면 또 성과를 내니까. 근데 이게 맞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성과 내면 또 냅니다. 이긴 사람이 또 이깁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 항목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자원관리를 평가하자.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3방목에 따라. 여러분들은 공공기관 자기소 쓰는 방법 수업에서 들으셨죠? 스타루스라고 하죠? 그게 바로 1차 면접에서 검증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기소개서 이렇게 성과 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성과 무지막지한 걸 써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아무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성적증명서는 총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도장 찍어주시는데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쓴 그대로 제출을 하죠. 과장과 허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성과가 진짜이길 바라죠.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이 자기소개서를 검증해야 돼요. 여기 쓴 성과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공공기관 1차 면접을 간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혹시 거짓말로 쓴 게 없나 봐야 돼요. 아니, 애초에 그 거짓말을 쓰면 안 돼요. 거짓말을 쓰면 다 들통나게 교육을 받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학창시절 가장 큰 성과를 냈던 경험은 뭔가요? 네, A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완수했어요. 그럼 바로 믿을 것 같죠? 여기에 후속 질문 들어갑니다. 후속 질문이 뭐냐? 자, 우선 시작 질문들을 이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회사를 갔더니 저보고 직업윤리를 맡아달래요. 여러분들 항공사, 공공기관 직업윤리 무지하게 중요하죠. 아시아나항공은 직업윤리 항목이 핵심이에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했던 경험을 써라. 그래서 저보고 직업윤리를 담당해야 될래요. 그래서 시작 질문을 저렇게 주는 거예요. 5개를. 그리고 나서 나는 이 학생한테는 뭐 1번을 질문을 해야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알고 있어. 자기소개서에 이미 직업윤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난 자소서에 다 썼는데 뭘 저거를 추가로 질문을 하지?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효과적인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이게 거짓말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후속 질문을 역시 STAR, 자소서 썼던 그 순서 그대로 이렇게 구조화된 질문이 있어요. 상황 질문, T 질문, 노력 질문, 결과 질문. 그래서 만약에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에서 면접을 보러 온다고 한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부탁해. 그래서 이 질문을 다 던져달라고 해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행동 변화 없이 막 눈동자 움직이고 갑자기 당하고 이런 변화 없이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험 면접이라는 거예요. 자소서 검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들통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가 뭐냐면 2번째는 상황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면접은 미리 상황을 줍니다. 자, 우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배관의 누수가 잦아 메인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번 공사의 담당자입니다. 여러분들 인천공항 터미널에 근무를 하면 다 관리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문상경 계열이지만 이공계 관련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총무팀이나 시설관리팀에서 배관 교체하는 업체를 관리하게 될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벌어진 상황을 주는 거죠. 주간에는 공항 운영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주로 야간에만 배관 교체 공사를 하는데 누수가 돼버렸네. 새벽이야. 다음날 고객님들은 새벽 5시부터 왔다 갔다 하실 거고요. 면세점 장사하시는 분들 또 열어서 장사를 잘해야 돼. 여러분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물이 있어서 수분이 있어서 미끄러져 넘어지잖아요. 소송을 거는데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물기 하나 없어야 돼요. 근데 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할 건지 묻는 거예요. 이건 전문성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데다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베스트 답변은 뭐냐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이걸 해보는 거야. 체험형 인턴으로.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럼 두 번째 베스트 답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누수된 적 있잖아. 자취방, 동아리방, 아니면 커피숍 이런 곳 있죠. 그런 곳에서 그때 침수가 됐었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성과를 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런 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직자 만나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를 보시면 현직자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채용박람회를 하면 현직자들이 온라인 같은 경우 현직자들이 나와서 저는 이런 일을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럴 때 혹시라도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공공기관 면접도 아주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제가 교환에다가 구조화 면접 질문 리스트를 이렇게 지금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인성 면접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있고요. 이거는 다 면접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그래서 후속 질문 사례까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충분히 활용하셔서 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의 면접하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나눠서 항공 그 분야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좋은 성과 있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